3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 세계 초일류 건설 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못 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질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석유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몸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 펀치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300조 원으로 이번에 공개된 네옴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6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톰수 치려다 역관광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위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국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깨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척들을 제거하며 피해 숙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탈만은 왕세자에 오른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2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 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갈아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통해 인근 사막의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옴시티 안에 해삼산업단지, 옥사곤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온화한 기후,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300조 예산, 인구 900만 명의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점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는 과거의 모렴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10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밉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입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불협 화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될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친한파로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넘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좌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할 수 없는 장소다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웃음만 칠 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써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데에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리는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모렴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화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화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옴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300MW.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화웨이 뿌리기라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아무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 있는 회방 작전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 제2의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K건설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관 기관들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기간이라는 수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과거 모래사막에서 벌어온 외화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국문을 걸고 도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 중입니다. 반이스라엘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이슬람식 사회복지 사업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5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방 철수한 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정치에 참가해 2006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이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봉쇄해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마스는 앞서 4차례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5천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받자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현지 상황과 법인 피해 유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법인과 연구소가 국경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전자도 현지 직원들을 전원 재택 근무로 전환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제품 선호도가 상당한 지역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애플 29%를 훌쩍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전 시장 점유율은 삼성 12.9%과 LG 12.3%가 2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번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도요타가 14%로 2위를 하는 것과 비교해 배 이상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지역 1호 자유무역 협정 FTA 이후로 한 이스라엘 FTA 효과가 발생했지만 양국의 무역 거래는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로 95% 이상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으며 특히 7%에 달하던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돼 현대차그룹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돼 왔지만 전쟁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현재 양측의 사상자는 수천 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폭격처럼 정보 실패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방위군 자산을 고려할 때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이후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습니다.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도입했고 지난 2021년 말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지하벽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방어막이 무너졌고 하마스 대원들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스라엘 모사드는 물론 CIA 등 정보기관이 깜깜이었던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텔아이브 지역에도 여러 차례 로켓 공격이 가해졌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항공 관문이자 정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최대 도시로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로 로켓포 5,000발 이상이 발사되면서 아무리 강력한 방어 시스템도 이들 모조리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마스의 이런 기습 공격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는 중동 평화 무드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하마스의 공격 배경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 중재로 UAE, 바레인, 모로코 등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맺어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도 미국의 지원 아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우디와 미국과의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동 전략에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미국 측의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미국과 방위 협정을 추진했고 미국 의회의 호감을 사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키우려고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요청을 묵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석유와 안보를 맞받고 온 양국 간 긴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는 사우디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IAEA 정기 사찰을 수용하는 선택까지 했는데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앞서 사우디가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한미 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선회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동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차 방문했고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네옴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R&D 센터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7,000여 곳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방문에 앞서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평가받는 이집트 내 삼성전자 TV, 태블릿 공장을 찾았었죠. 삼성이 중동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중동 시장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삼성전자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과 TV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동 시장은 차세대 가전시장의 거점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삼성전자 TV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LG전자도 21%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높은 인구수와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을 통해 달러를 벌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방위 수주를 통해 경기 침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지만 그럼에도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계 총수들은 오는 21일께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사우디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도 사우디 측과의 기존에 합의한 투자 집행을 위해 이달 중 구체적인 후속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네옴시티뿐 아니라 플랜트와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대규모 추가 투자 협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아 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도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과 협의한 프로젝트 규모는 300억 달러였습니다. 사우디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12%에 불과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비석유 부문 수출을 현재 10%대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광활한 사막 탓에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인구 약 3,600만 명 중 절반이 40대 이하여서 차량 구매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한국차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된 자동차만 해도 64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전체 사우디 수출액 중 3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작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55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고 코로나로 위축된 2020년보다 20% 성장해 있습니다. 특히 2030년 판매량은 7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토요타는 올해 상반기 33% 점유율을 보였고 몇 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지리차 등 중국 차량들은 2040% 정도 저렴한데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강점이 있는 SUV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한국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사우디 전기차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바꾸고 네옴시티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운행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사우디의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 조립 CKD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초 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동 시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우디와 현대차가 MOU를 체결하자 일본 언론은 크게 당혹해했습니다. 그들은 1위 도요타가 중동 시장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차뿐 아니라 부품 및 타이어 업체가 일제히 사우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는 LG 엔솔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시드의 대주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한국 타이어도 사우디 대기업 빈시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출시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지난해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상주 근로자는 이미 6만 명 규모로 터닫기 등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네옴에 투입된 건설 장비만 6천여 대 수준으로 국내 건설 장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두산, HD 현대 등 우리 브랜드를 단 굴삭기와 도저 등이 작업 중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자가 4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향후 건설 인력과 함께 건설 장비도 대규모로 확대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205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네옴 관련 시장 규모는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네옴시티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돼 빠른 사업 추진이 절실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무인 도저와 굴삭기 등을 선보였고 네옴시티 건설 현장 투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스마트 기능도 한국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로봇 친화형 빌딩 1784에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이후 사우디에서 보낸 두 번째 장관입니다. 사우디 주요 인사의 네이버 방문은 벌써 9번째입니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한국과 쌓은 신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장관 일행은 최근 KAI를 방문해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방산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동 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사우디와의 경제 및 방산 협력에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중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길 바랍니다. 중국에는 없는 역사 도시에 관광객 몰리는 이유. 한국에는 여러 개의 역사 도시들이 있습니다. 고대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의 시기 동안 남아있는 한반도의 고대 역사 도시들은 중국에는 없는 아주 회귀한 도시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역사 도시들은 향후 급성장하게 될 아시아 경제권에서 수많은 아시아의 관광 자본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한국의 도시 속에 살아 숨쉬는 다양한 역사적 풍경은 문학,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로 되살아나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이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억 중국 땅에는 없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봐서도 희귀한 한국의 역사 도시들을 살펴볼까요? 10위부터 살펴봅니다. 10위 중도 유적. 성황리에 개장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그러나 심각한 적자 등의 이슈로 한국에서 시장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레고랜드가 위치한 중도 섬 일대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명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선사시대 유적들이 대거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은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적이라고 극찬받았으나 레고랜드가 확정되면서 우리 역사학계의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학계에서는 레고랜드가 아닌 고조선 랜드를 만들어도 모자를 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레고랜드가 위치한 중도섬은 고고학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선사시대 도시 유적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자칫 레고랜드가 철수를 하게 된다면 진짜 사학계의 말대로 고조선 랜드가 한국에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레고랜드를 지으면서 이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계 인류급 기반 시설들이 중도섬에 갖추어졌는데 단순 역사유적 사업이라면 예산을 받기 어려웠을 사업이 레고랜드 유치로 인해 만들어져서 재발굴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선사시대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9위 부여 익산 공주. 현재 중국은 백제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의 해상왕국 백제의 역사를 탐내는 것입니다. 백제사는 일본 제국도 탐냈던 역사로 대동아 공영권의 명분을 백제사의 일본사 편입을 통해 찾으려 했으나 백제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는 역시 한국의 부여 익산 공주시 일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백제의 대형 왕궁 유적터 발굴이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역사를 주름잡았던 제대로 된 사이즈의 규모 있는 유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여 익산 공주에는 아직도 발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왕궁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주시에는 공산성의 백제 왕궁 추정지가 또 익산시에는 익산 왕궁리 유적이 또 부여에는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이 핵심 왕궁 발굴 조사 사업 대상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의 왕궁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부여 익산 공주시의 왕궁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백제사의 부활이 한반도 땅에 활짝 꽃피울 것으로 보입니다. 8위 경주와 안동. 복원 사업문화 부흥 사업이 다소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면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시는 빠르게 역사유적 복원 문화 부활 사업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라환경 특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하나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년 동안 수도로 자리 잡아온 경주시는 현재 매우 웅장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 왕경의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서 명성을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의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여왕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영국 왕실에서 꾸준하게 교류를 맺어오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안동과 경주의 역사 도시입니다. 심지어 경주 왕릉 복원 사업에는 스웨덴 왕실까지, 일대는 유럽의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 매우 품격 있고 유서 깊은 역사유적 도시입니다. 해미읍성은 놀랍게도 유럽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은 인기 높은 관광 명소가 됩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프랑스의 몽생미셀 등 유럽의 여러 성곽 마을 도시들은 세계적 관광 명소인데 한국에도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은 수도권에서 매우 가까운 읍성입니다. 바로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전, 세종, 청주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매우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역사도시입니다. 해미읍성은 1417년 축조된 성읍마을로서 2014년에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유명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갔던 성으로 유명합니다. 약 1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던 성으로서 로마 가톨릭에서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 세계적인 가톨릭 명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6위 진주성.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는 행주대첩과 한산도대첩 그리고 진주대첩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왜군에 의해 먹혔다면 곧바로 조선 제1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가 뚫림으로 인해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 전력이 완전히 멸절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김시민 장군의 기지로 진주성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조선군이 일본에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성은 오늘날 매우 아름다운 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주 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진주성은 마치 영국의 에든버러 성같이 웅장하기도 하며 또 진주시에서는 유등축제라고 하여 인기 있는 명소로 재탈바꿈하였습니다. 최근 진주시는 진주성과 그 주변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역사유적 도시로서 재어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5위 나간읍성.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성곽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나간읍성입니다. 이곳은 성곽 안에 초가마을이 잘 남아 있었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마을로서 세계적으로도 보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곽과 마을 내부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어 역사 가치가 높은 마을입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나간읍성은 전라도 지방 핵심 여행 지역 중 한 곳인데 최근 앞서 언급한 해미읍성 유네스코에 지정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 3개의 읍성이 동시에 유네스코의 등재 노력을 추진해 3남 지방의 통합과 우호를 위해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위 군산 목포. 일제강점시 호남 일대의 수달의 장소였던 군산항과 목포항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들이 최근 보존이 이루어지면서 군산 목포 구시가지가 젊은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커피거리, 빵집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근대 건축의 돈과 분위기를 맞춘 시가지가 병행 보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군산항 목포항 일대는 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근대 분위기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위 부산역 주변. 부산역전이 최근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새 단장이 완료된 부산 900제 병원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부산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900제 병원 벽돌 건물이 원래 철거가 이뤄질 뻔했으나 내부가 멋진 카페로 바뀌며 인기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역 주변에는 이렇게 근대식이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이러한 보존 방식의 명소로 도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제국식이 만들어진 구부산세관 건물도 복원이 추진되면서 부산역 앞의 도시 분위기가 근대적 분위기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재어 달바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성곽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원 성곽이 하나의 시가지를 감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팔달구 일대의 구성곽 시가지인데
이곳은 최근 화성행궁이 복원이 되면서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장금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떨치며 수원 화성 성곽 내부 시가지는 매우 인기 높은 국제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진보된 건축 기술을 도입한 성곽이며 고층 벽돌 타워형 건축물도 있어서 건축사 학적 역사학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1위 덕수궁 일원. 덕수궁 주변에는 중국에는 없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 황실이 만든 근대 건축 궁궐들입니다. 중국에는 자국 스스로 만든 근대 건축 양식의 궁궐 건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덕수궁 일원에는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석조전이 있습니다. 영국풍에 대한 제국시대에 만들어진 석조 궁궐 건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대한 제국식이 만들어진 근대 궁궐들이 하나둘 복원되고 있습니다. 덕수궁의 돈덕전, 덕수궁의 중명전 등이 하나둘 복원되고 있고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수궁과 광화문 일원에는 구한말대한 제국 황실 스스로 만든 근대식 네오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즐비한데 이러한 건물들이 하나둘 복원이 완료된다면 우아한 근대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동남아시아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역사자원이 될 것이 확실하며 또 근대 사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역사 무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도시들은 매우 큰 인기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보다는 관광업을 토대로 한 서비스업 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아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국에 몰려오는 아시아권 국가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중 한 개가 사우디아라비아 군의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홍해에 정박한 순양함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5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4발은 미군 순양함이 1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격추시켰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돕는 듯한 상황이 이상하게 연출되는 뜻밖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대가 촉발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에 진행되려 했던 아브라함 협정 즉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가 진행될 것을 전 세계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게 되면 이슬람의 수장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다른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수니파와 대척정의 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고립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또 서방의 1대1로와 반대의 선 프로젝트인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터지면서 또 그 즉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결국 사우디 이스라엘의 수교가 무산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이스라엘을 돕는 사무디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대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랄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바로 탈레스타인 사랑들이 이란의 시아파, 중파가 아닌 사우디의 수니파 중파이기 때문입니다. 수니파는 시아파에 비해서 온건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아파와 비교해 외교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중파가 아닙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이란과 직접적 연결이 돼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마스 자체가 수니파이지만 사우디보다는 이란과 더 깊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예멘 후디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을 격추함으로써 열떨결에 이스라엘을 돕는 상황이 연출되고였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존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 세력인 예멘의 후디 반군 세력이 시설상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멘 후디 반군 세력이 최근 1000km 이하 사정거리의 스커드 미사일 부품 등을 북한으로부터 1999년, 2000년, 2002년 지속적으로 수입해왔고 2018년도에도 1000km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에 북한의 무기 기술이 도입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기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후디 반군 세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남쪽으로는 예멘 후디 반군, 북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북쪽으로는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란의 세력으로 사실상 사우디 사면으로 시아파 이슬람 집단이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슬람의 주요 성지가 있는 메카 등을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가 장악하게 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3,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리트의 900만 명과 힘을 합친다고 해도 8천만 이란의 힘이 운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우디의 입장에선 병력과 인구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이러한 세력들에 대비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움시디 건설에 사할 건 사우디 이스라엘 도움 필수적. 사우디가 이같이 시아파 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성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대화 미래 첨단화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즉 전 국토에 두바이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옴시디와 같은 사업은 사우디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파트너십 국가로 선정된 나라는 대한민국연 상황이지만 가장 주요한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네움시디와 마주한 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통제력을 잃고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에 의해 사우디 북부의 만보망이 흔들리게 된다면 애써 건설한 네움시디 등의 화려한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우디의 상황은 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중에는 바로 제3성전 건립 프로젝트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지역에 제3성전이라는 유대교의 수천여 년 염원해온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위치는 바위동 사원의 바로 옆자리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원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수니파의 지도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화해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황금동 사원 바로 옆에 거대한 제3성전이 세워지게 월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이 사원 건설을 만드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됐던 이스라엘도 사우디와의 입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양도된 두 개의 섬의 영유권, 지위를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로 디란섬과 사나피르 섬입니다. 이 두 개의 섬을 사우디령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내심 가자 지구 서한지구 내에 있던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 섬으로 옮겨다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평화가 임박했을 수도. 어찌면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사대를 통해 중동에서의 평화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수니파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정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이번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의 이유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수교 프로그램인 아브라함 협정이 재개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가장 긴박한 와중에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도 세계 지정학자들이 참구어 온 중동 평화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까요?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